기사를 보면 나도 피해자다. 그래서 CBS 노컷 뉴스에서 건축 관련 기사가 나가니까 나도 피해자다. 쏟아지는 건축 사기 피해 제보가 이루어진 거죠. 건축업체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에도 돈 받을 길이 없어. 이런 소제목인데 CBS 노컷 뉴스의 주택건축 함정 연속 보도 이후 전원주택을 짓거나 지으려다 피해를 입었다는 다양한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계약금만 뜯긴 한 제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지만 건축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은 소규모 건설사가 수주받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소규모 건설사는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봤자 결과적으로 승소해봤자 받을 돈이 없습니다. 변호사비만 날리는 거죠. 이걸 뻔히 알면서 수임을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건축은 예방주사는 있지만 사고 난 이후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후치료제는 없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기사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또 다른 제보자는 영업사원 말만 믿고 외상공사를 진행했다가 외상공사 하면 안 됩니다. 건축비를 지불하지 못해 차량에서 생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일로 죽을 일은 아니죠.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일들인데 외상공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땅값이 10억이다. 공사비가 10억이다.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총 사업비가 20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4억 정도만 있으면 근데 토지를 매입할 때 6억 원의 대출을 얻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4억 원의 에코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총 사업비의 20%가 있으면 16억은 소규모 PF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그러면 토지 잔금을 치를 때 PF를 이용하고 공사비를 치를 때도 요 PF 금액을 꺼내서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상공사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기업은행이다 이런 1금융권들은 이런 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땅값에 몇 프로 10억의 땅을 산다 할 때는 16억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컨대 7억 대출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을 외상공사로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잘 나가는 시공사가 남의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초기 계약금 같은 거를 땡겨 쓰기 위해서 거짓말로 외상공사 한다고 영업사원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공사를 진행하면 절대로 안 된다. 소규모 PF를 진행해서 공사비 100%로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면 이처럼 건축 사기로 인한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보호장치 없죠. 마련되지 않아 지금이라도 미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근데 현실은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잖아요. 예컨대 시공사는 어느 자격을 갖춰야 된다. 자꾸 규제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강원도 원주에서 거주했던 A씨는 자신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공동 생활그룹 그룹홈을 설립하기로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서울의 한 건축박람회를 찾았다. 건축박람회가 문제입니다. A씨는 이미 제주 조천읍 와산리에 땅을 매입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한 거죠. 여러 건축업체와 상담을 했던 김씨는 한 업체로부터 평당 500만 원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적절한 금액 같습니다. 건축공사에는 1년이 소요되며 이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은 우리뿐이라는 건축 매니저의 설명에 A씨는 기가 솔깃했다. 우리뿐인 건 아니죠. 2016년 3월 A씨는 해당 업체와 건물 2개 동 연면적 515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을 7억 원에 짓기로 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보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A씨는 건축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던 원주 집을 전세로 돌리고, 그러니까 건축비 마련을 위해 살던 집을 전세로 돌리고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연세로 제주도에 집을 구해 가족들과 내려갔다. 하지만 건축 매니저의 말과 달리 계약금 7천만 원 받고 1년이 넘게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7천만 원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죠. 1년 넘게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는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배가 뛰었다. A씨는 막막했다. 추가 공사비는 없다고 특약하고 보통 도급계약서 작성하잖아요.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 금액 위에 추가 공사비는 없다고 특약하고, 근데 만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금액의 조정에는 터무니없이 2배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그 산출 내역사상에 단가표가 있거든요. 그 단가와 이윤 10%라면 이 단가와 이윤에 의한다고 특약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 매니저가 하청업체를 통해 살집부터 건축 매니저가 진해회사는 못 줘주나 하청업체를 통해 살집부터 우선지차고 제안했다. 공사에 6억 6천만 원이 들어가니 먼저 2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출을 받아 지불하자고 했다. 요거 일부 외상이죠. 이런 경우는 거의 사기입니다. 요거 땡겨 쓰기 위한 목적이죠.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브로커 소개비와 꼭 브로커가 끼죠. 경비가 필요하다는 매니저의 말에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니까 대출 브로커하고 그 매니저가 요거 나눠 가진 거죠.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진행됐지만 A씨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건축 매니저와 하청업체 간의 갈등으로, 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돈을 안 주니까. 갈등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었고 대출까지 막혀버린 것이다. 건축 매니저 측에서 사채를 얻도록 또 권유하고 유용할 겁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A씨는 주변에서 돈을 끌어다가 업체에 건넸지만 친구한테 꾸고 교회 친구한테 꾸고 업체에 돈을 건넸지만 아직도 2억 5천만 원이 남았다. 업체는 지난 5월 준공된 해당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 매니저가 유용하고 업체는 돈을 덜 받고 일부는 또 외상공사했고, 그래서 유치권 행사 조만간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CBS 노컷 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매니저는 저에게 동아줄과 같은 존재였고 집을 완성하려면 그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사기꾼들의 재능입니다. 아주 사람을 종속시켜버리죠.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이미 자금이 바닥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뭐 2천만 원 들여서 소송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없으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어 임시로 머문 집에서도 나와 가족들은 처가로 보내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처가로 보내고 혼자 차량에서 5개월째 생활하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에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지만 가족들 생각에 조심스럽다고 한탄했다. 이런 걸로 죽을 일은 아닙니다. 소제목도 민사소송은 이겼지만 돈 받을 길이 막막하다. 그렇죠.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아주 비싼 동네인데 상가 건물을 지으려는 B씨는 2018년 1월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한 업체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5층 규모의 건물을 3억 6천만 원에 짓기로 계약했다. 당시 업체는 프로모션을 통해 설계는 공짜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비에 포함된 거지. B씨는 언론 매체를 통해 해당 업체를 확인했던 터라. 언론 매체 작업 많이 하죠. 돈 주면 언론사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해당 업체를 확인했던 터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계약금 10%를 업체로 송공했다. 근데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건축비는 6억 원으로 치솟았고, B씨는 계약 위반으로 업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뤘다. 지급 확약서까지 써준 업체는 급기야 지난 6월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건축 박람회에서 만난 업체인데 건축업체 말에 현혹돼 수천만 원의 계약금만 뜯긴 셈이다. B씨는 500만 원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나몰라라 하니까 업체가 부여한 재산이 없었던 것이다. B씨는 업체의 주거래 은행에 채권을 추심했지만 자신 말고도 9건의 채권 추심이 해당 계좌에 걸려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경험담입니다. 우리은행 계좌가 주거래 은행이다. 거기에 계약 해지하고 가압류를 들어갔는데 나 말고도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실익이 없습니다. B씨는 다만 얼마라도 업체가 돌려줬다면 사회 경험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아예 한 푼도 못 주겠다 하니 황당했다.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죠. 아예 한 푼도 안 줍니다. 들어간 돈은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업체 재산을 추적함과 동시에 관계자들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일부 공사에 착수한 이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거의 어렵거든요. 일부 공사에 착수. 아예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전문 사기꾼들은 일부 공사에 착수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 밖에도 B씨처럼 계약금만 뜯겼다는 내용부터 목조 자재를 덤핑으로 납품받아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빌미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업체까지 다양한 제보가 이어졌다. 자기가 덤핑으로 수주했다나 공사비가 엄청 올랐다나 하면서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건축주는 계약에 따라 건축회사에 총 건축비 가운데 90%를 이미 지불했다. 오바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이 사진은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전원주택을 짓다 피해를 입은 건축주들이 업체 사무실 앞에 설치한 현수막 이렇게 나오죠. 유치권 행사 중 보통 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업계 2위, 1위 다 허위 광고고 뻥이죠. 이런 업체를 믿으면 안 되는데 일반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